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제 정치와 국방 안보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각국이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무기를 찾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구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이고 두드러진 예로 한국의 군사기술, 상징인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개발 및 배치를 들 수 있습니다. 천무는 단지 국방기술의 한 제품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현대 무기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능력과 전략적 비전의 증거입니다. 국방산업 자주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된 천무는 다양한 조건에서 강력한 작동 능력을 발휘하였으며 산악 지형부터 눈 덮인 지역이나 혹독한 사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운용을 입증했습니다. 최근 폴란드가 천무 시스템을 배치하면서 받은 주목은 한국과 폴란드 간의 국방 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 무기의 국제적 명성을 높이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천무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국방 산업 수출에서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아가 노르웨이와 같이 혹독한 기후 조건을 가진 국가들이 천무를 높이 평가하고 고려하는 것은 이 시스템의 적응성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천무는 방어 능력 강화뿐만 아니라 국방 파트너십 구축에 있어 중요한 자산입니다. 큰 성과와 잠재력을 지닌 천무는 한국의 군사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방 산업 발전, 혁신 및 성취의 상징입니다. 실전 배치 경험과 여러 국가의 관심을 받는 천무는 국제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앞으로도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폴란드에 드디어 천무가 실전 배치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제18기계 화사단은 지난 28일 천문의 개량형 호마르케이를 받아 눈보라를 뚫고 설원에 배치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천무는 한국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배치해 놓은 다연장 로켓으로 주요 육군 군단 포병 여단과 해병대에 1개 대대 이상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백령도와 연평도 등 폭설과 흑한이 심한 서북 도서에 배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천무는 이러한 험악한 환경에서도 제 성능을 낼 수 있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천무는 K9, 레드백과 같이 산악이 많은 한국 지형에서부터 설원과 사막과 정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해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폴란드의 일 최고 기온이 한국보다 더 추운 영하 6도에서 영하 7도까지 떨어졌는데 최전방에 배치되어 위용을 자랑하는 한국산 로켓 발사기는 큰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은 실전 배치된 천무를 보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응원합니다. 제때의 군대를 현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했어.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생산 속도만 높이면 됩니다. HSW는 최소한 2교대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호마르, 이건 진짜 에스프레소 머신이에요. 좋습니다. 이제 폴란드에서 수백만 개의 화물 탄약을 주문할 시간입니다. 브라보. 더 주세요. 나는 이걸 최대한 많이 가지고 싶다. 이거 모스크바로 날아갈까요? 이번에 혹한이 찾아온 폴란드 최전방에 천무가 배치된 것을 보고서 지금 노르웨이가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혹한으로 유명한 나라인데 이미 K2전차를 현지에서 동계 시험 평가를 까다롭게 했고 K2전차는 최고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K2전차를 선택하지 못했지만 이제 K239다 연장 로켓 천무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9월 노르웨이 국방물자청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장거리 로켓포 구매 제한 입찰을 시작한다고 알렸는데 노르웨이 군 당국은 지상군을 위한 다층 방공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천무 등 로켓포 구매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천무는 미사일처럼 정확한 유도 로켓을 비롯 다양한 구경의 다연장 로켓을 발사할 수 있고 최대 사거리 약 300km의 지대지 미사일도 쓸 수 있어 노르웨이가 필요로 하는 방공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노르웨이는 한국의 로켓포 천무를 이용해 부대를 창설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노르웨이 트롬스에 로켓 포병 사단이 창설됐지만 핀마르크 지상사령부에도 새로운 전문 장거리 포병 사단을 창설할 계획입니다. 핀마르크 지상사령부는 수도 오슬로에 주둔하는 대대급의 국왕근 위대가 대표적인 부대입니다. 노르웨이 군 당국은 신설 포병 부대가 새로운 장거리 로켓포를 쓰기를 바라고 있는데 입찰 과정을 준수할 경우 신설 부대는 2029년에 로켓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노르웨이가 천무를 도입하려는 이유를 이미 K9자 주포를 구입해서 운용에 큰 만족도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17년 12월 노르웨이 육군과 2,132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24문과 탄약 운반차 6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어 작년 11월 노르웨이 국방물자청과 K9 썬더 155 자주포 4문, K10 탄약 재보급 차량 8대를 인도하는 옵션에 서명하며 추가 수출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K 전차의 노르웨이 수출은 결국 독일 레오파드 EA8에 밀려 탈락하며 고배를 마셨는데, 그럼에도 한국산 무기에 대한 노르웨이의 신뢰는 낮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대공방어에 투자하고 장거리 사격 능력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면서 이에 독일 레오파드 EA8 주력 전차 18대를 구매하는 옵션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독일산 전차를 더 구입하기보다는 300km대의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갖추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가 실전에서 그 위력을 입증했다고 했습니다. 사우디가 천무를 실전에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사우디는 중립을 지키는 자세를 보이거나 같은 무슬림의 편에 서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멘 북서쪽을 장악한 후티는 미사일과 드론을 이스라엘에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과 드론이 이스라엘에 도달하기도 전 사우디군에 의해 적잖게 격추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과 이스라엘 공군기에도 영공을 개방했습니다. 아랍세계 강대국으로서 사우디는 같은 이슬랍 세력인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며 각종 구호물자를 보내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월하게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사우디는 오래전부터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극단주의 단체들과 싸워왔는데 그 대표적인 단체가 후티 반군입니다.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지난 11월 12일 사우디가 돌연 포병을 동원해 예멘 북부 사다 지역을 포격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우디군은 이날 아침 대구경 포탄 수십여 발을 발사해 사다 일대를 집중 포격했는데 큰 타격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사용한 무기가 천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공군이 아니라 포병이 수행했고 국경에서 40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타격했다고 했습니다. 사우디 포병이 보유한 무기 가운데 40km 이상 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두 종류인데 미국 M270 MLRS와 한국산 다연장 로켓 K239 천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격한 사다를 사정권에 둔 사우디군 포병 부대는 남부 국경 인근 나지란 지역에 있는 K239 천무 포대였습니다. 이 부대는 사다와 직선거리로 약 70km 떨어져 있어 사격진지 이동 없이도 포격이 가능합니다. 사우디가 이번 공격에 천무들 동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후티 반군이 보유한 모든 유형의 포병 무기보다 긴 사거리를 지녀 포격 후 반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이번에 포탄 수십 발을 얻어맞고도 대응 사격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포격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이 천무의 첫 실전 대비였기 때문입니다. 천무는 사우디의 작전 의도를 완벽하게 달성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K9 자주포에 이어 K239 천무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명품 무기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동시는 지난 20일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방위산업 야심의 핵심 키를 쥐고 있다는 기사에서 한국산 무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반을 닦을 경우 전 세계 시장에서 확실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대만에도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는 리지넥스원과 하나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합작한 한국형 패트리엇 천공II는 사우디로 조 단위 수주가 기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래가 성사된다면 이는 2022년 1월 아랍에미리트 UAE와 천공을 위해 체결한 35억 달러 약 4조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넘어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에 따르면 사우디는 인도에 이어 세계어 두 번째로 큰 무기 수입국으로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전 세계 무기 수입의 8.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사우디 인접국인 예멘의 후티 반군의 로켓 탄도미사일, 무인기 미음 드론 공격 위협에 처해 있어 방공 무기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 한국산 무기의 위력을 실감한 사우디는 천공이를 비롯해 한국산 무기를 대거 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사우디로 수출기를 열면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 세계국의 독과점 지위를 깰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블룸버그의 전망 가운데 국내 일각에서는 일본에 무기를 수출할 일은 없겠지만 중국의 위협을 받는 대만에게는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점점 국방 강화가 절박한 국가들에게 한국은 구세주 같은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무기 수입 1위국 인도가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마노즈 판데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K9 자주포 바지라 추가 도입과 드론 구매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는 이번 방안을 통해 K9 자주포 추가 도입 마무리 단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는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인도 수출형인 K9 자주포 바지라천 등의 힌디어 백문 추가 도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인도의 K9 추가 구매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미 300문의 K9 바지라를 도입한 바 있는 인도군은 라다크에서의 성능 평가를 성공하자 중국 제압용으로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산 K9 자주포는 중국산 자주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고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자주포나 로켓포의 기술력은 형편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중국은 자신들의 로켓 기술 응용력을 과시해 비웃음을 산 바 있습니다. 중국 소방대에 산불진화 24연장 122mm 다연장 로켓이 있다고 해서 주목받았습니다. 다연장 로켓 소방차는 산림화재용으로 군 다연장 로켓 기술이 적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한 번에 24발의 소화제 로켓을 발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3km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큰 불이 잘 나는 미국에서도 안 만드는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소화 효과도 검증이 안 되었고 불량으로 인해 불확산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잘못하면 민간 지역으로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려면 불에 잘 붙는 나무를 없애는 방식이군요. 역시 대륙의 발상 신박하네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일시 휴전이 끝나면서 전쟁의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중동 전쟁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긴장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중동 시장은 방산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전 세계 방산 업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한국에게는 대호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13일 마무리된 중동 최대 전시회인 두바이 에어쇼에선 국산 기동 헬기 수리온과 소형 무장 헬기 LAH가 고난도 기동을 선보이며 중동 현지 방산 관계자들로부터 열띤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사우디아라비아, UAE에서 강한 수출 청신호가 나오고 있어 중동 지역이 제2의 방산 대박 시장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시선은 중동에 쏠려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발발한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중동 지역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양측의 충돌은 끝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아니 거의 매년 벌어지는 충돌 스토리에 세계가 이미 익숙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중동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민족과 종교, 종파가 서로 달라 국가 간 이해관계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중동을 석유와 천연가스로 막대한 오일 달러가 넘치는 곳으로 국익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배타적 태도를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동을 새로움이 꿈틀대는 지역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보수적인 이슬람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파격적인 개혁을 추진하며 중동에 자극을 주고 있으며 방산 분야에서도 기회가 많이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사우디는 국방 예산 규모가 세계 3위에 이를 정도로 막대하고 전 세계 거의 모든 첨단 무기를 휩쓸어 수입하는 엄청난 큰 손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사우디는 낙후된 예멘 후티 반군을 상대로 9년씩이나 고전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예멘 후티 반군에 연전 연패하며 사우디 국경에서 밀고 올라오지 못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사우디는 27만 명에 달하는 대부분 병력을 용병에 의존하고 있는데 파키스탄, 아프리카 수단 등 사우디 주변 극빈국에서 넘어온 용병들이 국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이한 일이 벌어진 건 1938년 사우디의 석유가 발견된 이래로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군림하면서 국민들이 국방에 무관심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군사력 강화를 위해 징병제 실시를 수차례 검토했지만 모두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로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고 결국 용병들에게 병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2019년에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군 2,000여 명을 포로로 잡았다며 동영상을 공개해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전투 도중 장갑차가 후진하다가 아군 차량을 들이받거나 값비싼 에이브럼스 전차를
적진도 제대로 탐지해보지 않고 돌진하다 한꺼번에 10대 이상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작전이나 전략 없이 무작정 물량 공세만 펼치다가 제대로 된 공격도 하지 못하고 큰 손해만 입은 겁니다. 결국 제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들여오고 막대한 돈을 지급해도 싸울 의지가 없는 군대가 승리하긴 어렵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 정부도 오합지졸 군대를 어떻게든 개혁해보려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 그래서 한국을 선택한 건데요. 실제로 지난달 중순 사우디가 갑자기 포병을 동원해 예멘의 북부 사다 지역을 먼저 폭격하는 이전과 아주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우디군은 이날 아침 대구경 포탄 수십여 발을 발사해 사다 일대를 집중 포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멘 북부의 교통 요충지인 사다 지역은 오랫동안 계속된 사우디와 전투로 후티 반군 주력 부대가 대거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후티 지상군은 물론 항공전력과 미사일 부대도 사우디를 공격하기 위해 이 일대에 배치된 상태입니다. 과거와 같으면 예멘의 기습이 언제 있을까 전전긍긍하기만 했던 사우디였을 텐데 뜬금없이 선 공격을 퍼부으면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우디가 이번에 예멘을 포격할 때 사용한 무기는 다름 아닌 한국의 다연장 로켓 천무였는데요. 사우디는 그동안 후티 반군을 공격할 때 전투기 공습을 선호했지만 이번 공격은 공군이 아니라 포병이 수행했고 국경에서 40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사우디 포병이 보유한 무기 가운데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는 건 천무입니다. 그동안 예멘 내전에서 이란 정부가 지원한 후티 반군과 전투를 벌였던 사우디는 지난 4월부터 평화협상에 돌입했었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한 이후 협상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이렇듯 중동 지역 내 전쟁이 더 가속화 가운데 사우디의 선택이 천무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밀리에 1조 원 규모의 천무를 수입해 부대에 배치한 사우디는 후티와 평화협상을 시작한 4월 예멘 국경에 있는 K239 부대를 처음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사우디가 수입한 천무는 사거리 45km 무유도탄인 230 로켓과 사거리 80km 유도탄인 239 로켓 두 종류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천무가 없었더라면 사우디는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에 폭격당하는 일이 불보듯 뻔했으며 자칫하면 몰살당했을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이번에 포탄 수십 발을 얻어맞고도 사우디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실제로 대용 사격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사우디 국경에 집결했지만 사우디가 국경을 열지 않고 버티며 대치하고 있는 중인데요. 결국 상황을 종합해보면 사우디가 천무의 뛰어난 성능과 경쟁력을 알아보고 망설임이 없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천무 실사격을 직접 본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모두 다 감탄하며 입이 떡 벌어졌었는데요. 앞서 호주에서 진행된 2023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서는 천무 실사격 시연을 본 호주의 포병 장교들, 군 당국 관계자들은 탄성을 자아내며 천무야말로 미국 주도의 지대함 타격 작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기라고 평가했었습니다. 천무는 최대 사거리 45km의 230 무유도 로켓 12발과 최대 사거리 80km 이상의 로켓 12발을 탑재해 미국의 하이마스와 비교되는 무기체계로 대함저지 사격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10km 더 가고 로켓도 6발이나 더 탑재해 위력이 상당하지만 가격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렴해 많은 전 세계 국가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무는 기동성이 우수한 데다 하이마스보다 다양한 탄약을 더 많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춰 발사 준비 시간과 사격 후 진지 이탈 소요 시간도 짧은데 다연장 로켓으로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폴란드형 천무는 작년 10월 기본 계약을 체결한 후 9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생산되면서 곧바로 폴란드에 실전 배치되기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천무는 최대 사거리 80km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 이번에 사거리 290km의 KTSSME가 탑재되면서 더욱더 강력한 무기로 진화했습니다. 때문에 폴란드에서는 북한을 초토화시키려고 개발한 KTSSME를 탑재한 천무만이 살 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천무 KTSSME를 선택한 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서방 진영에서 이런 장거리 유도미사일 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한국이 유일한 상황인데다 한국은 천무를 활용한 다양한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다수 가지고 있다는 엄청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가운데에는 에이테크스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KTSSM가 있습니다. KTSSM의 특별함은 일반적인 고폭탄뿐 아니라 열압력탄을 탑재하는 방식이라는 점으로 파편이 거의 없어 구조물을 파괴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KTSSM은 엄청난 위력에도 불구하고 발당 8억 원으로 가성비가 매우 훌륭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천무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고 있는데요. 더구나 천무는 보병 휴대용 장비인 형궁처럼 쉽게 유통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지만 사우디는 물론 UAE에서도 기존 다연장 로켓 장비를 뛰어넘는 성능과 신뢰성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듯 천무의 엄청난 화력과 위력이 어마어마한 가운데 앞서 사우디로부터 천궁이 방산 수출 임박 소식도 들려왔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여기에 더해 최근 사우디에선 천무뿐 아니라 대공 방어체계, 화력무기 등 향후 다른 무기 수출도 기대해도 좋을 만큼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폴란드에서도 천무 발사대가 잇따라 무사히 폴란드 땅에 상륙하는 등 순조로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이송된 2대의 천무와 현지에서 통합 작업을 마쳐 완성될 15대의 발사대를 갖게 됐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작년 10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천무 288문을 도입하는 기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올해 18대 공급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8조 5천억 원 규모의 천무를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조로운 납기 소식에 더해 최근 폴란드 군에 천무 발사대를 탑재한 호마르케이가 배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부하 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지난달 27일 폴란드 최초의 통합 다연장 로켓 발사기인 호마르케이가 공장을 떠나 제18기계 화사단 제18포병 연대에 직접 전달됐다고 자신의 SNS에 밝혔습니다. 폴란드 군에 배치된 호마르케이는 지난달 2일 쫄란드에 도착한 발사대 1개와 발사대 모듈 4개로 폴란드제 옐츠 8X8 차체를 결합한 것인데요. 천무가 폴란드에 이어 중동 지역에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르고 세계 최강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입소문을 타 추가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전투기용 AESA 레이더를 독자 개발한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이 들어야 했던 말입니다. 심지어 미국이 AESA 레이더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국내 일부 언론에서조차 KF-21 자체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미국도 거절한 마당에 다른 어떤 나라도 AESA 레이더들 수출해줄 리 없으니 레이더도 없는 깡통 전투기들 만들 게 아니라면 KF-21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AESA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으리라고는 애초에 염두조차 하지 않았던 건데요. 그러나 결국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최근 KF-21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면서 탑재된 국산 AESA 레이더도 같은 판정을 획득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모두가 불가능이라 했던 AESA 레이더들. 오로지 독자 기술만으로 실전 레벨의 성능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KF-21로 AESA 레이더의 원천 기술을 확보했고 이를 발전시켜 소형화하는 데까지 성공했는데요. 드디어 FA-50용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도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대한민국의 AESA 레이더는 KF-21에 앞서 FA-50에 먼저 탑재되어 전 세계 무대를 공략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소형 전투기 계열의 새 지평을 열어버린 FA-50의 초진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FA-50이지만 모체인 T-50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만 해도 수출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오죽하면 KAI조차 T-50은 20년간 천덕꾸러기 신세였다라며 자주할 정도인데요. T-50은 F-16으로의 기종 전환을 염두에 둔 고등훈련기였기에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과 현대식 조종석 등 고성능 기능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로 인해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기술력이 입증되지 않은 대한민국이 그것도 처음으로 만든 초음속 고등훈련기라는 꼬리표 때문에 기술 수준에 대한 의심도 있었는데요. 이 두 문제가 결합하여 국제방산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미 공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를 선정하는 TX 프로그램에서도 월등한 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가격 경쟁에서 밀려 보잉 사부의 T7에 패배했을 정도인데요. 더군다나 저가를 넘어선 염가 라인에는
중국의 L-15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내세울 건 성능뿐인 T-50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더욱 어려웠습니다. 국산 전투기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선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대한민국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단점을 만회하기보다는 장점을 살려 성능 향상으로 문제점을 극복한 것입니다. T-50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켜 전술입문 훈련기인 TA-50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건데요. 얼핏 고등 훈련기한 전술입문 훈련기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두 기종은 이름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고등 훈련기는 말 그대로 기본기만 갖춘 훈련생의 비행 기술을 전술기 운용 수준으로 연마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하면 KT-1 웅비로 비행에 관련된 최소한의 기본 교육을 마치고 T-50으로 전투 훈련을 시작하는 셈인데요. 이를 위해 T-50은 초음속 비행이나 WVR 교전 상황을 가정한 포스트 스톨 기동 등 실제 전투 비행의 요소를 훈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술입문 훈련기는 고등 훈련기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한 훈련기인데요. 예비 파일럿이 고급 훈련을 마치면 전술입문 훈련으로 단계가 상승합니다. 전술입문 훈련 단계에서는 다양한 임무 시나리오에 맞춰 전투기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기술을 파일럿에게 교육하는데요. 해당 단계에서는 전술과 함께 기총, 무장, 레이더 등의 조작 훈련을 함께 받습니다. 사실상 전술입문 훈련부터는 실제 전술기를 운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TA-50에서 체프 플레어 등만 탑재하면 바로 FA-50과 동일한 스펙으로 운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전술입문 훈련기의 성능이 좋을수록 훈련을 위한 전술기 투입률을 줄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등 훈련기에서 곧바로 F-16, F-15 등의 전술기를 운용할 경우 크게는 1,000억 원이 넘는 가격대의 전술기로 풋내기 파일럿들의 전술 훈련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일대가 아쉬운 전술기를 훈련에 사용해야 한다는 건 도무지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일인데요. 경제 논리로나 안보로나 전술입문기의 존재는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TA-50을 도입한 이후 KF-16 파일럿 양성을 위한 전체 훈련 기간이 3주나 단축되었고 KF-16 자체를 이용한 훈련 소요는 기존 27주에서 8주로 무려 19주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심지어 F-15K의 경우 기존의 F-15K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는 3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가져야만 그제야 지원 자격이 주어졌지만 TA-50이 도입되면서 전투기 입문 과정 수료 후 즉시 F-15K를 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덕에 교육 과정이 자그마치 1년 6개월이나 단축되었는데요. 여기에 기존의 F-16, F-15 같은 미들급 전투기들이 F-16V, F-15EX 등으로 개량되는 등 전술기의 최소 성능이 더욱 향상되면서 T-50A 같은 고성능 전술입문기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TA-50의 성공으로 덩달아 FA-50의 증가도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일례로 필리핀은 FA-50PH를 도입하면서 주력기로 삼았고 거의 10년 동안 전용 전투기가 없었던 필리핀 공군의 핵심 전력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이라크는 경공격 및 정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FA-50을 도입했고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FA-50, T-50 등을 도입하면서 대중국 안보라인의 천병의 대한민국의 전투기를 세웠습니다. 이제 FA-50이 훈련기의 한계를 넘어 전투기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전술입문기와 경전투기의 이중 역할 수행할 수 있는 FA-50의 다재다능함은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찾고 있는 국가에게 궁극적으로 비용 절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효율이 높다는 건데요. FA-50은 현대 군사 능력과 예산 제약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국가에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기존의 다목적 전투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 기능과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A-50은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진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일명 FA-50 블라크 20인데요. 그 시작이 바로 FA-50 전용 소형화 AESA 레이더입니다. 남다른 고평가를 받는 FA-50이지만 사실 그동안 기계식 레이더, 공중 급류 불가능 등으로 인한 한계점도 뚜렷했습니다. FA-50은 F-16과 같은 다른 항공기에 비해 페이로드 용량이 적어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무기의 양과 종류가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특정 시나리오에서 작전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FA50 블라크 20에서는 이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른쪽 주입과 동체가 연결되는 부분에 공중급류 시스템을 장착하면서 페이로드의 한계를 완벽하게 해결한 건데요. 현대 항공기 공중급류 방식은 크게 플라잉 붐과 프로브 엔드로그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FA50 블라크 20은 프로브 엔드로그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급유 호스 끝에 배드민턴 셔틀콕처럼 생긴 드로그를 장착해 항공유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급유를 받는 입장에서는 프로브라는 장비를 장착해야 하기에 프로브 엔드로그라고 불리는 건데요. 프로브 엔드로그는 급유 체계가 매우 간단해 전용 공중급유기를 따로 개발하거나 도입하지 않아도 공중급유가 가능합니다. 앞서 FA50이 군사 능력과 예산 제약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나라를 주요 타겟으로 삼는다는 걸 떠올리면 왜 프로브 엔드로그를 선택했는지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프로브 엔드로그는 같은 전투기끼리 버디 투 버디 방식으로 공중급유도 가능한데요. 이쯤만 해도 이미 경전투기로서 더할 나위 없는 성능이지만 FA50 블라크 20의 진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이 FA50 블라크 20 전용 AESA 레이더인 ESR500을 개발하면서 아예 가치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AESA 레이더는 하나의 대형 안테나를 사용하여 집중된 전파를 내보내던 기존의 레이더 시스템과 달리 각각 자체 송수신이 가능한 수백, 수천 개의 소형 안테나를 사용하는데요. 각 송수신 모듈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자체적으로 신호를 방출하고 리턴 신호를 수신합니다. 이 덕에 기존 레이더 시스템에 비해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심지어 표적 업데이트 속도 또한 대단히 빠릅니다. 또한적 입장에서 더 넓은 범위의 주파수에 신호를 퍼뜨릴 수 있어서 탐지를 방해하거나 레이더에 간섭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게다가 작동 수명이 길고 유지 관리 요구사항도 낮습니다. 오죽하면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것만으로도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에 비해 최소 3에서 4배 이상의 전투력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딱 봐도 여간 어려운 기술이 아님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의 F-35에 탑재된 AN/AP G81 레이더 시스템은 가장 진보된 AESA 레이더 시스템 중 하나로 미국을 단숨에 AESA 레이더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사실 미국이 협상 막판에 가서야 AESA 레이더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는 대한민국에게 추진력을 얻기 위한 발판이 되었는데요. 철치부심한 대한민국은 미국이 30년에 걸쳐 얻어냈던 성과를 단 7년 만에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FA50 블라크 20에 탑재 예정인 ESR500은 약 500개의 송수신 채널을 탑재했는데요. 작고 가벼운 공랭식 엑스비언드 안테나를 사용해 신뢰성과 함께 생존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효율 높은 전천 후 멀티롤 기체를 추구하는 FA50답게 공중은 물론 지상 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능력 등 다양한 운용 모드를 갖추고 있는데요. 또한 FA50 전용 레이더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업그레이드에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개발 일정과 시기가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폴란드분 FA50에는 국산 ESR500가 아니라 미국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가 탑재된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를 바꿔 말하면 ESR500가 최소 팬텀 스트라이크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보유했다는 방증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는 미국과 레이시온이 FA50에 자국의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걸 허락했을 리 없는데요. 이제 FA50은 단순히 경전투기가 아니라 F-16에 준하는 엄연한 미들급 전투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관심은 온통 KF-21에 쓸려 있지만 실제 방산 시장에서는 FA-52, KF-21을 위한 활주로를 반듯하게 닦아놓고 있는데요. 전 세계 전술기 시장에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작년에 대규모 수출을 달성한 한국 방산 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올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한바구음을 짓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AI, 현대로템, LI지넥스원 등 방산 업체들의 이익률이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한 건데 특히나 이들은 올해 남은 기간에도 높은 수익을 낼 것으로 보여 분위기를 한껏 끄터올리고 있는데요. 여러 방산 업체들 중에 수주 잔고가 가장 많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폴란드로의 FA50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하반기부터 실적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실제로 KAI에서 자주 언급했던 FA50 비롯해 국산 항공기 1000대를 수출하겠다는 목표가 현실로 성금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FA50에 적용 가능한 국산 AESA 레이더가 나오면서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 여기에다 추가로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 정황도 나오면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 전투기들의 수출이 대폭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한국이 공개한 비장의 무기가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위풍당당하게 대한민국 영공을 날아오르기까지 그간 얼마나 수많은 과정을 거쳤는지 KF-21 비행 스토리 영상을 통해 방금 확인하셨는데요. 이렇게 순조롭다 못해 조기 양산을 결정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KF-21 사업은 전투기를 처음 만든 나라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투기 생산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릅니다. 그러니 폴란드가 KF-21 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구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는 인도네시아가 연체하고 있는 8천억 원에 달하는 KF-21 개발 분담금을 대신 내겠다며 KF-21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KF-21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국산 AESA 레이더를 달고서도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었는데요. 지난 3월 경남 사천 비행장에서 있었던 AESA 레이더를 탑재한 KF-21 CJ-3호기의 시험 비행은 84분 동안 진행됐는데, 요구 성능과 개발 목표를 모두 충족하며 성공적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최신형 전투기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는 직접 회로가 적용된 반도체 송수신 모듈을 활용해 신호의 진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표적을 탐지하기에 전투기의 눈, 전투기의 두뇌로 불립니다. 당초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F-35R을 도입하면서 절충교역으로 AESA 레이더 기술을 이전받으려 했지만 미국의 거부로 무산됐고, 이로 인해 한국형 전투기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 거란 비관적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국내 자체 개발을 결정한 뒤 대한민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데 이어 KF-21 시제기에 탑재해 시험평가까지 진행하는 단계까지 올라오는 등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국산 AESA 레이더는 공대공 모두 25개 시험 항목에 대해 총 18회 비행시험을 수행한 결과 요구 성능과 개발 목표를 모두 충족하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2026년 2월까지 90회의 비행시험을 등해 작전 운용 성능의 충족성, 군 운용 적합성, 전력화 지원 요소 실용성 등 충족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산 AESA 레이더 개발로 국산화 비율을 더 높여 한국산 전투기 수수를 확대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실제로 이달 2일 LIGNX1은 2023 공군 민군협력 전시회에 참가해 FA50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선보이며 KF-21에 이어 FA50에도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될 거란 걸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LIGNX1이 공개한 FA50 AESA 레이더는 국내 최초로 공랭식을 적용한 전투기용 AESA 레이더로 공지의 목표에 대응하는 다수의 운용 모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ESA 레이더는 차세대 전투기에선 필수로 탑재되는 핵심 센서로, 일반적으로 AESA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는 MSA 레이더를 적용한 전투기보다 3에서 4배의 전투력을 보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투기용 AESA 레이더는 미국 등 소수의 해외 선진 방산 업체만 독점하면서 세계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는 등 진입 장벽이 높은 걸로 유명한데, 한국이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이유로 KF-21에 이어 FA50에도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된다면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은 물론 한국 방산의 수출 경쟁력이 지금보다 더 넘사벽 수준으로 뛰어올라 한국산 전투기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현재 FA50 AESA 레이더의 개발 완료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서는 지상 통합시험 및 테스트 항공기 FA50 탑재 비행시험 등의 검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현재 방산 전문가들은 KF-21과 마찬가지로 FA50의 국산 AESA 레이더 장착과 관련해 일련의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등합이 어렵지 않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실제로 KAI 고정익체계팀 곽재진 수석연구원은 이미 KF-21에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됐기 때문에
FA-50에 국산 AESA 레이더를 장착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만 항공기에 AESA 레이더와 같은 주요 장비를 장착하려면 단순하게 붙이는 것 이상으로 개발 일정이나 비용 등 많은 고려 사항이 있다며 당장 FA-50 수출기에 국산 AESA 레이더가 적용되진 않겠지만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다면 기술적으로는 언제든지 장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국산 AESA 레이더 개발을 축하합니다. 타겟팅 포드와 AESA 레이더 장착이면 FA-50은 넘사벽 전투기다. 정말 자랑스럽다. 진정한 한국판 로키드 마틴이다. 말레이시아 방산 전에 KAI와 LIG 넥스원이 함께 간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AESA 레이더를 완성한 것 같다. LIG 넥스원도 무시무시하다. 그냥 조용히 만들고 파는 회사 같다. 호재가 넘쳐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군사 전문가 역시 앞으로 남은 테스트들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FA-50의 진정한 국산화 달성을 이뤄낼 것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F-16을 비롯해 기존의 4세대 전투기들이 AESA를 이더로 바꾸고 업그레이드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F-16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FA-50 또한 기계식 레이더에서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게 순리라는 겁니다. 때문에 향후 우리 공군에 배치될 FA-50 60대도 이번에 LIG 넥스원에서 만든 국산 AESA 레이더가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방산 업계에서는 FA-50의 말레이시아 수술건부터 AESA 레이더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는데요. 현재는 보안상 자세한 사항을 언급하지 못하겠지만 오는 10월 열리는 아덱스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기존 FA-50에는 이스라엘제 기계식 레이더가 탑재돼 우리가 손쓸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었지만 우리가 개발한 AESA 레이더가 탑재되면 성능 확보는 물론 전투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잘 개발돼 FA-50에 달렸으면 좋겠다. LIG가 개발한 AESA 레이더가 상용화되는 시점이면 국산 미사일도 개발될 거라 예상한다. FA-50에 AESA 레이더를 달면 F-16에 버금가는 성능이 나올 것 같다. 그 어렵다는 AESA 레이더 개발을 성공했다니 큰 박수를 보내야 한다. 모든 무기는 국산화시켜야 된다. 국방은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전투기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미국의 갑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AESA 레이더 국산화와 더불어 현재 전투기에 탑재되고 있는 다른 국가의 무장을 대체할 무기 개발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결국 레이더 소프트웨어 무장 모두 있어야 우리나라에서도 성능을 100% 발휘해 제대로 쓸 수 있고 더군다나 해외에 판매할 때도 아무런 걸림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다른 국가 전투체계 사용으로 인해 수출이 막힐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런 이유로 최근 국내에서도 독자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한국도 천공, 해공 미사일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미사일 개발력이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로 현재 FA-50 폴란드 수출형에는 팬텀 스트라이크 AESA 레이더, AIM-9X 사이드와인더, AIM-120 암람이 적용돼 이를 위한 동합 작업이 조만간 시작될 계획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KF-21에도 2028년까지 천룡 공대지 미사일이 등합될 계획으로 여기에 더해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도 조만간 시작될 거란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5세대급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램제트 미사일 등 다양한 신기술도 개발되고 있는 중이라 추후 한국형 모델은 5.5세대급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도 2017년 아덱스 전시회 때 공대공 유도탄용 IIR 유도장치 시제품을 공개하는 등 국산 미사일 기술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AESA 레이더 개발에 이어 한국형 공대공 개발까지 진행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우려 사항들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단거리에서 사이드와인더를 따라잡고 최대한 빨리 암급도 개발을 해야 우리 전투기들의 수출이 쉬워질 듯 보입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완전한 국산화라는 원대한 꿈의 목표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한국 방산의 또 다른 효자 품목으로 국산 전투기가 이름을 드높일 준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